퀀텀 호라이즌 타워의 70층 CEO 집무실 옆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펼쳐졌지만 그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중심에는 상석에 앉은 권지혁이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거대한 중역 회의실이 비좁게 느껴졌다. 이사들은 꼼짝도 못한 채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38살의 나이에 퀀텀 호라이즌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대기업으로 이끈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별명은 얼음 요새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과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다.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지만 그의 조용한 말 한마디는 임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금도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맞은편의 박 이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카루스 프로젝트 실패 원인을 다시 설명해 보시죠. 권지혁의 나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실패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 있었다. 박 이사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수와 경쟁사의 예상치 못한 기술 도약을 탓했다. 변명은 길고 장황하게 이어졌다. 권지혁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박 이사의 불안한 눈동자에서 그가 제시하는 데이터로 옮겨갔다. 몇 분이 지났을까 박 이사의 변명이 끝났을 때 권지혁이 짧게 입을 열었다. 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 이사 당신의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스크린의 특정 그래프를 가리켰다. 핵심 변수를 무시했고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태만입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박 이사님은 내일부로 책상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통보였고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임원들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에게 퀀텀 호라이즌은 기회의 땅인 동시에 얼음 지옥이었다. 바로 그 시각 퀀텀 호라이즌 타워의 지하 5층 견고한 보안을 자랑하는 중앙 서버실 근처의 환기구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작전명 참새, 최종 단계 진입합니다. 13살 송민준의 침착한 목소리가 초소형 무정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민준은 타워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위장 주차된 밴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퀀텀 호라이즌의 무적 보안 시스템이라더니 이름이 아깝네.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 회사의 보안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신경망 구조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그는 정면 돌파 대신 AI가 학습하지 못한 미세한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스템 전체에 수면 명령을 내리는 중이었다. 화면 가득히 스크롤되던 암호화 코드가 일순간 녹색의 접근 허용 메시지로 바뀌었다. 1차 방화벽 무력화. 세라, 이제 너야. 지하 3층 유틸리티 터널. 12살 송세라가 태블릿 PC로 복잡한 건물 도면을 확인하며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기계공학 및 하드웨어 천재였다. 알았어, 오빠. 레이저 그리드 전원 차단 3초 전. 세라는 허리춤에 찬 공구벨트에서 직접 개조한 오실레이터를 꺼내 중앙전력 차단기에 연결했다.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전원 차단이 아니라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전력 주기를 미세하게 교란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둘 하나. 지금. 세라가 외치는 순간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던 붉은색 레이저 그리드가 파르르 떨리더니 일제히 사라졌다.
하지만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 보안 시스템은 여전히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라는 곧바로 다음 목표인 CEO 전용 엘리베이터의 제어판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샤프트 확보. 환기구 쪽은 어때? 하늘 진우. 같은 시각 20층 환기구 내부. 10살 쌍둥이 송하늘과 송진우가 좁은 통로를 기어가고 있었다. 송하늘은 전략가였고 송진우는 변장과 침투의 달인이었다. 하늘이는 손목에 찬 개조된 게임기 화면을 주시했다. 사시구역 순찰 중인 경비원 2명. 90초 후 우리 위치 통과 예정. 그 전에 유지보수용 승강기 통로로 진입해야 해. 하늘이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단호했다. 진우가 앞장서서 소리 없이 움직였다. 고양이처럼 유연한 몸놀림으로 환기구 덮개를 열고 밖을 살폈다. 깨끗해. 진우는 하늘이에게 손짓했고 두 아이는 어둠 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들의 목표는 70층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통하는 비상황이 덕트였다. 그곳은 건물 설계대도 나와 있지 않은 민준이 찾아낸 숨겨진 경로였다. 민준이 다시 통신을 연결했다. 경비원들 동선 내가 다른 쪽으로 유도했어. 지금부터 10분, 70층까지 직행해. CEO 전용 엘리베이터는 세라가 제어 중이야. 하지만 우린 그걸 타지 않아. 샤프트를 이용한다. 민주는 퀀텀 호라이즌의 AI가 스스로를 무적이라 칭하며 모든 디지털 경로를 감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식, 즉 물리적인 공간 침투를 택했다. 세라가 엘리베이터 제어판을 해체하고 있었다. 이 구식 자기 잠금 장치는 뭐야? 엄마가 설계한 거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녀가 투덜거리며 특수 제작한 드라이버로 회로를 조작했다. 샤프트 문 강제 개방 완료. 쌍둥이들 이제부터 조심해. 압력 센서가 살아있을 수 있어.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69층에 고정시키고 쌍둥이가 샤프트 내부를 통해 70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하늘이와 진우는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잡고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갔다. 10살 아이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두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수개월 동안 이 순간을 위해 훈련했다. 하늘아 저기 보여. 진우가 70층 비상구 덮개를 가리켰다. 그것은 CEO 집무실 안쪽 거대한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권지혁은 70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에 짧은 정적. 그는 이런 비효율적인 회의를 싫어했다.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집무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요새였다. 무적 시스템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었고 생체인식, 음성인식, 심장, 박동 센서까지 2중 3중의 보안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외부의 그 어떤 위협도 이곳을 뚫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무적 시스템의 허브 상태에 창의 작은 변화가 생겼다. 경보음이 울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항상 녹색 불빛을 유지하던 상태 표시등이 그냥 꺼져버렸다. 빨간색도 노란색도 아닌 완벽한 검은색. 시스템이 오프라인이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로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의미였다. 권지혁은 패닉 버튼을 누르는 대신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한 채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감지한 것은 훈련받은 전문가의 침입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그의 등 뒤 수백 권의 책이 꽂힌 거대한 원목 책장에서였다. 책장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의 개인 금고와 비상 탈출로를 숨기고 있는 위장벽이었다. 민준 오빠 마지막 암호화 계층이야.
엄마가 남긴 알고리즘 지금 주입해. 하늘이의 목소리가 환기구를 통해 작게 울렸다. 벤에 있던 민준이 엔터키를 눌렀다. 그가 입력한 것은 퀀텀 호라이즌의 무적 시스템을 처음 설계한 전설적인 프로그래머, 즉 그들의 어머니 한서연이 미래를 대비해 심어둔 백도어 코드였다. 무적 시스템은 사실 그녀의 작품이었지만 퀀텀 호라이즌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권지혁의 집무실 책장이 소리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둔탁한 마찰음이나 기계음 대신 압축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히스트 소리가 났다. 권지혁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장이 해고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무장한 전문 용병이나 산업 스파이의 침입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이었다. 어두운 통로에서 4명의 아이가 차례로 걸어 나왔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소녀는 13살 정도 공구 벨트를 찬 소녀는 그보다 조금 어려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생긴 2명의 작은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작업복을 개조한 듯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무기 대신 태블릿과 이상한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권지혁은 위협을 분석했다. 아이들의 자세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에 차 있었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이곳까지 들어온 기술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다. 이 정도의 침투는 국가정보원조차 불가능할 것이었다. 그의 얼음 요새 같은 표정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아이들을 적으로 간주해야 할지 아니면 길 잃은 침입자로 봐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다. 너희들 누구지? 권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평소와 같은 위압감은 실려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서 있는 4명의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 뒤로 보이는 열린 비밀 통로를 번갈아 보았다. 이 상황 자체가 거대한 논리적 오류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감히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자신의 무적 보안을 뚫고 들어왔단 말인가. 내 아이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맞은편에 나란히 섰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느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방 안을 채웠다. 그것은 초현실적인 긴장감이었다. 벤에서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해 합류한 것이 분명한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권지혁의 얼음장 같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권지혁 씨. 민준의 목소리는 변성기가 채 오지 않았지만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 목소리는 이 하이테크 펜트하우스의 침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권지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할 시간 60초 주겠다. 당장 보안팀을 부르기 전에. 누가 보냈지? 민준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그의 눈빛은 CEO의 냉철한 눈빛만큼이나 깊고 진지했다.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임무 수행 중입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권지혁의 예상을 또 한 번 뛰어넘었다. 작전명 참새. 목표는 당신입니다, 권지혁 CEO. 아니, 아빠. 그 한마디가 권지혁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을 가득 채운 거대한 침묵 속으로 떨어졌다. 지혁은 표정 변화 겹이 아이들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즉각적으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경쟁사의 새로운 방식의 공격인가? 아니면 퀀텀 호라이즌의 지분을 노리는 미친 주주총회의 장난인가?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진지했다. 두려움이나 장난기가 아니었다. 누가 너희를 훈련시켰지? 권지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가워졌다. 그는 이 아이들이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대리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누군가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모욕하고 그의 통제력을 시험하기 위해 이 천재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책상 아래 숨겨진 비상 버튼으로
손을 천천히 움직였다. 보안팀이 30초 안에 들이닥칠 것이다. 하지만 권지혁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기 직전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습니다, 권지혁 씨. 소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비상 버튼은 이미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사실 이 방의 모든 통신 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제어하고 있습니다. 지혁은 순간적으로 손을 멈칫했다. 아이의 확신에 찬 말투가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무시하고 버튼을 끝까지 눌렀다.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붉은색 비상등도 요란한 경보음도 없었다. 지혁은 책상의 인터컴을 눌렀다. 연결 실패라는 차가운 전자음만 돌아왔다. 그의 무적 시스템 허브는 여전히 검은색으로 침묵하고 있었다. 권지혁의 미간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 아이들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실제로 이 요새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증명이 더 필요하신가요? 민준이 자신의 손목시계형 단말기를 톡톡 두드렸다. 그러자 방금 전 이사들이 나갔던 회의실의 거대한 스마트 유리가 순식간에 불투명하게 변했다가 다시 투명해졌다. 그리고 70층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가 오직 권지혁의 책상 위 스포트라이트 하나만 남기고 다시 켜졌다. 연극 무대처럼 그만이 조명을 받고 있었다. 현재 퀀텀 호라이즌 타워의 모든 엘리베이터 전력망, 심지어 환기 시스템까지 저희 통제에 있습니다. 세라가 공구 벨트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저희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건물에서 개미 한 마리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어요. 물론 CEO인 당신을 포함해서요. 12살 소녀의 말투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술적 자신감이 묻어났다. 권지혁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완벽한 장악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다시 보았다. 13살 해커, 12살 엔지니어, 그리고 10살 전략가와 침투 전문가. 이 조합은 비현실적이었지만 결과는 현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과 기술진 전체가 이 4명의 아이에게 완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조다. 너희들의 능력은 인정하지. 권지혁은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냉철해지는 인물이었다. 이제 본론을 말해라. 원하는 게 뭐지? 돈인가 아니면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데이터인가 경쟁사에서 보냈다면 그들이 제시한 금액의 2배를 주겠다. 그는 아이들의 동기가 결국 돈일 것이라 확신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데이터도 관심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입니다. 나라고 권지혁이 되물었다. 그래요. 이번에는 쌍둥이 중 하늘이가 입을 열었다. 똘망똘망한 눈빛이었다. 아빠 당신을 납치하러 왔어요.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납치. 그 단어가 70층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다. 권지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납치.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의 CEO를 4명의 아이가 납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이미 논리의 범주를 벗어났다. 이것은 거대한 부조리극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숨과도 같은 통제 시스템을 장악한 아이들이 하는 말이기에 그 부조리함은 섬뜩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터무니없는 소리. 지혁이 일축했다. 내가 왜 너희를 따라가야 하지? 너희가 이 건물을 마비시켰다고 해도 날 물리적으로 이곳에서 끌어낼 수는 없을 거다. 내가 소리만 질러도 아래층 경호원들이 아무도 못 옵니다. 민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말했잖아요. 엘리베이터는 멈췄고 비상계단은 모두 봉쇄됐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태블릿을 들어 지혁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지혁 자신도 잊고 있었던 그의 개인 의료 기록과 암호화된 재무 정보가 떠 있었다.
심지어 그의 뇌파 데이터까지 있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까지도요. 소년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리가 왜 아빠라고 부르는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권지혁의 시선이 유전자 정보라는 단어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뇌리 속을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눈부신 재능을 가졌지만 현실과 타협하지 못했던 젊은 연구원의 얼굴. 한서연.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희미했고 지금의 위기 상황과는 무관해 보였다. 그는 감상적인 접근을 차단했다.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이지.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시거나 아니면 이 펜트하우스에 완벽하게 고립되시거나. 선택하세요. 하지만 오래 기다려 드릴 순 없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없거든요. 아이들의 표정은 결연했다. 그들은 정말로 그를 데려갈 생각이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협박이 아닌 절박한 목적이 느껴졌다. 권지혁은 일어섰다. 그는 전략가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수는 무엇인가? 저항은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이미 건물을 장악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 순응하는 척하며 판도를 읽어야 한다. 이 아이들의 배우가 누구인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호기심이 그의 냉철한 이성을 자극했다. 이토록 완벽한 계획을 실행한 아이들의 정체가 궁금했다. 조다. 너희를 따라가지. 권지혁이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다. 아이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지만 민주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단 조건이 있다. 나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밝혀야 할 거다. 우리의 배우는 우리 자신입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우린 아빠를 해칠 생각이 없어요. 우린 아빠를 보호하러 온 거예요. 보호라고. 권지혁이 반문했지만 민준은 대답 대신 손짓을 했다. 시간 없습니다. 이쪽으로. 아이들이 향한 곳은 집무실의 정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들어왔던 책장 뒤의 비밀 통로였다. 그 통로는 본래 권지혁 자신만이 아는 비상 탈출로였다. 건물 외부로 직접 연결되는 설계도도 없는 유일한 루트. 너희 이 통로를 어떻게 알았지? 엄마가 남긴 설계도에 있었어요. 세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엄마는 이 건물의 무적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도 남겨두셨죠. 아이들은 익숙한 듯 어두운 통로로 먼저 들어갔다. 권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의 뒤를 따랐다. 자신의 성을 자신의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는 기묘한 신세가 되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그들은 환기구와 서비스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버려진 구역을 통해 움직였다. 아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길을 찾아 나아갔다. 그들은 이 거대한 건물의 동맥과 정맥을 송금보듯 꿰뚫고 있었다. 권지혁은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이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수개월, 어쩌면 수년간 준비된 계획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지하 6층 폐기된 자재 창고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청소용 밴이 한 대 주차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 문을 열자 내부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 대의 서버와 모니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 장치들이 빼곡했다. 이곳이 바로 작전명 참새의 이동지휘 본부였다. 타세요. 민준이 운전석 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진우 하늘, 뒤쪽 화물칸 확보해. 세라는 내비게이션 준비. 민준은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을 것처럼 말했지만 그는 조수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걱정 마세요.
운전은 오토파일럿이 할 거예요. 제가 직접 프로그래밍했죠. 퀀텀 호라이즌의 자율주행 시스템보다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권지혁은 벤의 뒷좌석에 앉았다. 쌍둥이가 그의 양옆에 앉았다. 마치 그를 감시하는 듯했다. 벤의 문이 닫히자 엔진이 조용히 켜졌다. 벤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지만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민준이 이미 차량 번호를 시스템에 유령으로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권지혁은 창밖으로 자신이 세운 거대한 퀀텀 호라이즌 타워가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방금 4명의 아이에게 납치되었다. 벤은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가 오래된 공업지대로 향했다. 권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풍경을 보는 척하며 아이들을 관찰했다. 민주는 계속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세라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었다. 쌍둥이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경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작은 군대였다. 약 30분 후 벤은 다 쓰러져가는 거대한 폐창고 앞에서 멈췄다. 겉보기에는 수십 년간 버려진 곳처럼 보였다. 붉은 흉터처럼 녹이 세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하지만 권지혁은 속지 않았다. 퀀텀 호라이즌 타워를 뚫은 아이들이 이런 허름한 곳을 아지트로 사용할 리 없었다. 이곳 역시 위장일 터였다. 위장일. 벤이 안으로 들어가자 철문이 다시 닫혔다. 내부로 더 들어가자 예상대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창고의 중앙 지하로 내려가는 거대한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민준이 음성으로 암호를 말하자 엘리베이터가 그들을 태우고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이곳이 군사기지나 비밀연구소와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하이테크 워크숍이었다. 3D 프린터, CNC 머신 수십 대의 서버렉, 그리고 중앙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AI 연산장치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퀀텀 호라이즌 타워의 내부 도면과 보안 시스템 분석 자료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아이들은 익숙하게 장비를 챙기며 흩어졌다. 민주는 중앙 컴퓨터로 달려가 퀀텀 호라이즌 타워의 시스템을 원격으로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시스템 마비가 계속되면 진짜 납치 사건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세라는 작업대에서 드론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쌍둥이는 주변을 경계하며 권지혁을 지켜봤다. 권지혁은 이 거대한 지하 공간의 중앙에 섰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설과 장비는 웬만한 중소기업의 R&D 센터를 능가했다. 이제 설명해라.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건 뭐지? 너희들의 진짜 목적은? 그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아이들로 대할 수 없었다. 민준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설명은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걸 먼저 보셔야 해요. 민준은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이 켜지면서 권지혁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한서연, 아이들의 어머니. 이게 우리의 이유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권지혁이 납치된 그 순간부터 퀀텀 호라이즌 타워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CEO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증발했다는 소식은 즉시 내부 보안 등급 크림슨을 발동시켰다. 보안팀이 비상 통로를 통해 70층에 진입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완벽하게 정돈된 집무실과 꺼져버린 무적 시스템의 허브뿐이었다. 권지혁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소식은 즉각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얼음 요새, 권지혁의 실종. 퀀텀 호라이즌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경쟁사의 소행인지, 내부 권력 다툼인지, 혹은 전대미문의 테러인지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방금 전 권지혁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던 박 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지만 구심점을 잃은 그들은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외부의 혼란은 아이들의 지하 아지트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두꺼운 차폐 콘크리트 벽은 지상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곳에는 오직 거대한 연산장치가 내는 일정한 저음의 윙 소리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침묵만이 존재했다. 권지혁은 방금 전 납치라는 행위의 주체였던 아이들이 다시 각자의 모니터 앞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그는 이 공간을 분석했다. 버려진 공장 지하라고는 믿기지 않는 최첨단 설비. 전력은 어디서 끌어오는 것이며 이 막대한 양의 장비는 어떻게 조달했는가. 이 아이들은 단순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원과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지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권지혁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라고 의심했다. 자신을 겨냥한 누군가의 잘 짜인 각본이라고. 이제 설명해라. 권지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의 서늘한 공기처럼 차가웠다. 이 연극의 목적이 뭐지? 너희 뒤에 있는 자가 누구든 그가 원하는 것을 말해. 그는 여전히 아이들의 아빠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논리 회로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폐기되어야 할 가설이었다. 민주는 퀀텀 호라이즌의 시스템을 원격으로 복구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연극이 아닙니다. 소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젠 정말 우리 넷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슬픔이 스쳤지만 권지혁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민준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증거를 원하겠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분이니까. 민준은 중앙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우리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당신이어야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권지혁의 뇌리에서 거의 잊혔던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한서연. 10여 년 전 그의 연구소에서 가장 빛났던 그리고 가장 통제하기 어려웠던 천재 AI 과학자. 권지혁은 미간을 좁혔다. 한서연 박사. 그녀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지? 그는 그녀를 기억했다. AI의 윤리적 알고리즘에 대해 자신과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스스로 연구소를 떠났던 여자였다. 열정은 넘쳤지만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회사를 떠났어. 그 이후로 연락한 적 없다. 알고 있습니다. 세라가 작업대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기름때 대신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엄마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까지 숨기셨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슬픔을 데이터로 변환하고 분석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보였다. 권지혁의 가슴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내려앉는 듯 했지만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무시했다. 유감이군. 그가 형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복수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는 감상적인 접근을 경멸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쌍둥이 중 진우가 소리쳤다. 엄마가 우리더러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아이의 외침이 지하 공간에 울렸다. 하늘이가 진우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켰다. 진우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엄마가 그랬잖아. 저분은 논리로만 움직인다고. 하늘이가 권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10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냉철함이 어려 있었다. 엄마는 당신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남기셨죠. 민준이 스크린에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오래된 사진 몇 장이었다. 14년 전 대학 연구소 시절의 권지혁과 한서연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학회 뒤풀이에서 찍은 듯한 지금의 그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권지혁의 모습이 있었다. 추억팔이인가 그가 비웃었다. 우린 그냥 동료였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민준이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복잡한 의료 기록과 유전자 시퀀스 데이터가 나타났다. 이건 권지혁 씨 당신의 개인 의료 기록입니다. 퀀텀 호라이즌 VVIP 헬스케어 센터의 절대 보안 서버에서 어제 저희가 직접 추출했습니다. 권지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 서버는 국방부보다 보안이 철저하다고 자부했던 곳이었다. 그리고 이건 민준이 화면을 분할했다. 우리 넷의 유전자 정보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남겨주셨어요. 화면의 한쪽에는 권지혁의 DNA, 염기서열이 다른 한쪽에는 민준세라 하늘진우의 염기서열이 나란히 표시되었다. 민준은 분석 버튼을 눌렀다. 거대한 스크린 중앙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부계 일치 확률 99근 97%. 그 숫자는 권지혁의 얼음 요새 같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는 미사일과도 같았다. 그는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의 세계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이 숫자는 그의 세계 전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조작이야. 권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데이터 조작쯤은 식은 죽 먹기겠지. 날 협박해서 뭘 얻어내려는 거지.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빨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그는 이 아이들이 한서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나타났는지 혼란스러웠다. 우리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엄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낡은 USB 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중앙 콘솔에 꽂았다. 이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작전명 참새의 진짜 이유이기도 하고요. 스크린에는 병색이 완연한 한서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한때 총명함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은 깊게 꺼져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마른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카메라를 향해, 아니 권지혁을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혁 씨, 이걸 보고 있다면 내 아이들이 당신을 찾아갔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모든 걸 숨겨서. 권지혁은 스크린 속의 한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14년 전 그가 잠시 마음을 열었던 유일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의 야망과 그녀의 이상은 너무도 달랐다. 왜 그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왜 말하지 않았지? 당신은 퀀텀 호라이즌을 선택했으니까. 스크린 속의 그녀가 마치 그의 질문에 대답하듯 말했다. 당신의 세상은 너무 위험했어요, 지혁씨. 당신의 적들은 자비가 없지. 난 내 아이들을 그런 세상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서 난 사라지는 걸 택했어. 당신의 기억 속에서도, 당신의 삶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들을 홀로 낳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쏟아부어 그들을 천재로 키워냈다. 하지만 내가 실수를 했어. 너무 늦게 깨달았지. 한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실렸다. 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만들었어. 무적 시스템의 초기 모델도 사실 내 작품이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어.
권지혁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뭐지? 퀀텀 호라이즌 내부의 그림자. 당신의 바로 곁에 있는 누군가가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었어. 불법적인 생체 데이터 수집, 그리고 그걸 이용한 AI 무기 개발. 난 그 증거를 발견했어. 한서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내가 알아챘다는 걸 알게 됐어. 처음에는 나를 회유하려 했지. 하지만 내가 거절하자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어. 내 병이 단순한 췌장암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권지혁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가족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제국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역이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없었어, 지혁 씨. 하지만 내 아이들은 너무 특별해. 그들의 능력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야. 만약 그 그림자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아이들을 무기로 이용하려 들 거야. 그녀는 눈물을 참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임무를 줬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한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는 듯. 단 제스처를 취했다. 당신을 납치하라고 했어. 당신을 이 아지트로 데려와서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당신의 선택을 받으라고. 당신은 냉정하지만 자신의 것을 지키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아이들은, 지혁 씨, 이 아이들은 당신 것이야.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지하 아지트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권지혁은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둘러싸고 서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보았다. 민준의 고집스러운 턱선, 세라의 날카로운 눈매, 하늘이의 분석적인 시선, 진우의 알 수 없는 표정.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익숙했다. DNA 데이터 한서연의 유언, 그리고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4개의 존재. 그의 논리 회로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성을 침공한 이 작은 침입자들을 노려보았다. 아니,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한서연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내려 했던 아이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들은 거대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권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얼음 요새의 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그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제국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한서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꺼진 스크린 위로 권지혁의 차가운 얼굴이 유령처럼 비쳤다. 지하 아지트의 공기는 영상이 재생되기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4명의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방금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보받은 남자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만약 권지혁이 이 증거조차 부정한다면 그들의 마지막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터였다. 권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99.697%, 그의 논리적인 세계를 박살내는 숫자였다. 그는 평생 감정을 통제하고 데이터를 신뢰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 데이터는 그가 가장 비논리적이라고 치부했던 가족이라는 변수를 그의 인생 한복판에 던져놓았다. 같은 시각지상의 퀀텀 호라이즌 타워. 60층 비상대책. 회의실은 권지혁의 부재로 인한 공황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CEO가 실종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주가는 30% 폭락 중이고 투자자들은 전화에 불을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한 이사가 보안팀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보안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이때 상석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 앉아있던 최민석 부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결의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최민석은 권지혁의 오랜 라이벌이자 이인자였다. 그는 항상 지역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맹수처럼 눈을 빛내고 있었다. 권 대표의 안전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수만 명의 직원과 주주들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런 비상 상황일수록 회사는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권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혹은 만에 하나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제가 임시로 지휘권을 맡아 이 위기를 수습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통보였다. 지하 아지트의 권지혁은 최민석의 이런 움직임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제국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의 분노는 한서연의 죽음이나 14년간 숨겨진 아이들의 존재보다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퀀텀 호라이즌 내부에서 자신을 속이고 배신한 그림자를 향하고 있었다. 그림자, 그게 누군지 말해.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도 정확한 이름은 남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엄마의 연구 자료를 노리고 있어요. 프로메테스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입니다. 프로메테스, 권지혁이 되물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다. 이카루스 프로젝트와는 다른 건가? 비교도 안 돼요. 세라가 끼어들었다. 이카루스는 돈벌이용 장난감이죠. 프로메테스는 진짜 생각을 하는 AI예요. 엄마가 평생을 바쳐 만든 윤리적 알고리즘의 결정체죠. 그들은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전략가인 하늘이가 나섰다. 그녀는 작은 태블릿을 들어 권지혁 앞에 내밀었다. 이게 우리가 당신을 납치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떠 있었다. 첫 번째 영상은 한 달 전 그들이 살던 낡은 아파트의 주차장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민준과 세라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밴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려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훈련받은 대로 즉시 흩어져 달아났다. 민준이 가방에서 직접 만든 EMP 장치를 터뜨려 벤의 시동을 꺼뜨리는 사이 세라가 골목길로 사라졌다. 영상은 벤에서 내린 남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에서 끊겼다. 이게 뭐야? 권지혁의 목소리가 얼어붙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 경찰이요. 하늘이가 코웃음을 쳤다. 저 사람들은 경찰보다 더 똑똑하게 움직여요. 저들은 이지스 솔루션이라는 사설, 보안 업체 소속입니다.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회사지만 실제로는 검은 돈을 받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용병 집단이죠. 하늘이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2주 전 밤늦게 그들의 아파트 현관문 도둑이 저절로 해체되는 영상이었다. 이건 우리가 설치한 비상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기 3초 전 모습이에요. 진우가 설명했다. 그날 밤 우린 모든 걸 버리고 이 아지트로 도망쳤어요.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곳이죠. 아이들은 지난 6개월간 어머니의 죽음 이후 보이지 않는 적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스 솔루션. 권지혁은 그 이름을 곱씹었다. 퀀텀 호라이즌의 보안 업무 일부를 외주로 맡고 있는 수십 개의 협력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핵심 업무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그들이 너희를 쫓는다는 증거는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어요. 민준이 자신의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이지스 솔루션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유령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자금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거쳐 결국 퀀텀 호라이즌의 비자금 계좌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민준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스크린에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CMS, CMS, 초의 민턴증, 석. 권지혁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 이름을 내뱉었다. 퀀텀 호라이즌 타워 60층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바로 그 남자 최민석 부회장이었다. 권지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연구를 사사건건 방해했던 최 부회장. 이카루스 프로젝트의 실패를 교묘하게 조작하려 했던 박 이사. 그리고 이지스 솔루션. 권지혁은 최민석이 단순한 2인자의 질투심을 넘어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서연이 남긴 프로메테스 AI 기술을 손에 넣어 그것을 무기화하거나 경쟁사에 팔아넘겨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될 한서연의 아이들을 처리하려 했다. 그래서 나를 납치한 거군. 권지혁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건 납치가 아니었어. 절박한 구조 요청이었군. 우린 아빠가 필요했어요. 민준이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이지스 솔루션은 우릴 쫓지만 퀀텀 호라이즌의 CEO인 당신을 건드리진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패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표적이기도 하죠. 하늘이가 덧붙였다. 최민석은 당신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문으로 찾아가 사실 우린 당신 아이들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우린 그 자리에서 끌려갔을 겁니다. 최민석의 손에. 아이들은 권지혁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동시에 내부의 배신자를 인지시키기 위해 이 모든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권지혁은 한서연의 마지막 수를 깨달았다.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성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감정적인 호소에는 움직이지 않지만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자신의 소유물이 위협받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아이들을 권지혁의 소유물로 만들어 그 강력한 방패 뒤에 숨긴 것이었다. 내 엉청한 짓이었어. 권지혁이 낮게 읊조렸다. 아이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런 아마추어 같은 계획을 세우다니. 너희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알고는 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기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자신의 아이들을 이런 위험 속으로 몰아넣은 최민석에 대한, 그리고 무력하게 쫓기도록 방치한 자신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중앙 콘솔로 걸어갔다. 아이들이 만든 지하 아지트의 심장부였다. 민준, 퀀텀 호라이즌 메인 서버 무적 시스템의 루트 권한을 다시 열어라. 내 생체 인증 없이는 불가능할 거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지휘한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얼음 요새는 이제 완벽한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민석이 감시하고 있을 텐데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내가 복구시킨 시스템은 그가 심어놓은 백도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 권지혁이 민준의 어깨를 밀치고 키보드 앞에 섰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다. 한서연이 백도어를 남겼다면 나라고 비상탈출로를 만들어두지 않았을 것 같나. 권지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민준이 뚫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의 가장 원시적인 코어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최민석은 내가 사라지자마자 이사회를 소집했겠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이지스 솔루션을 동원해 너희를 마저 사냥하려 할 거다. 그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지. 권지혁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잔인한 미소가 어렸다. 나는 내 장난감을 남이 만지는 걸 병적으로 싫어한다는 사실 말이다. 퀀텀 호라이즌도 이카루스 프로젝트도 그리고 너희들도.
그는 스크린에 나타난 관리자 권한 확인 창에 자신의 지문을 찍었다. 이제 누가 진짜 포식자인지 알려줄 시간이다. 이제 누가 진짜 포식자인지 알려줄 시간이다. 권지혁의 선언과 함께 지하 아지트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납치범과 인질이었던 이들의 관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사령관과 그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재정립되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혹독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아지트 전체를 스캔했다. 한서연이 남긴 이 지하 요새는 방어에는 탁월했지만 장기적인 농성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민준. 그가 키보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불렀다. 이 아지트의 외부 보안 상태는 최민석이 이지스 솔루션을 동원했다면 그들은 이미 너희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을 거다. 엄마가 설계한 다중 차폐막이 있어요. 민준이 재빨리 자신의 콘솔로 돌아가며 답했다. 지열 발전으로 위장한 독립 전원과 전파 차단 시스템이죠. 하지만 그들이 퀀텀 호라이즌의 위성 감시망까지 동원했다면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순간을 포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바로 그때였다. 아지트의 구석에서 조용히 모션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하늘이의 표정이 굳었다. 오빠, 움직임이 있어. 하늘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폭발적이었다. 지상 입구, 폐공장 주변 500m 방향으로 최소 3팀이 접근 중이야. 그들이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 이지스 솔루션의 암호화 패턴과 일치해 권지혁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민석, 내가 사라지자마자 실행에 옮겼군. 그가 이토록 빨리 움직였다는 건 너희의 존재와 이 아지트의 위치를 이미 특정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너희와 접촉하는 순간을 기다렸던 거다. 나까지 함께 제거하기 위해서. 어떡하죠? 지금 도망쳐야 해요. 진우가 불안한 듯 세라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하지만 세라는 오히려 작업대에서 가장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드론을 집어들었다. 도망칠 시간 없어. 세라가 드론의 배터리를 결합하며 말했다. 나이팅게일 3호기 4호기. 방어 시스템 가동 준비. 오빠, 내부 전력 최대치로 돌려. 권지혁은 세라의 단호함에 놀랐지만 즉시 상황을 판단했다. 아니, 방어는 의미 없다. 저들은 전문 용병이다. 우리가 시간을 버는 동안 그들은 이 지하 공간을 생매장시킬 수도 있어. 그는 하늘이를 보았다. 비상 탈출 경로는 한서연이 이것 하나만 준비했을 리 없어. 있어요. 하늘이가 벽에 걸린 낡은 지도를 가리켰다. B3구역, 오래된 도시 하수도 본관으로 연결되는 통로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중앙호를 가로질러야 해요. 저들이 입구로 진입하면 정면으로 마주치게 돼요. 꽝! 그들의 대화를 거대한 폭발음이 중단시켰다. 지상의 폐공장 철문이 뜯겨나가는 소리였다. 아지트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이지스 솔루션의 용병들은 경고 따위는 생략한 채 강제 진입을 시작한 것이다. 젠장, 민준이 욕설을 내뱉었다. 지하로 내려오는 화물, 엘리베이터 강제로 제어 코드를 뺏기고 있어. 세라, 권지혁이 외쳤다. 내 드론들 시간 벌 수 있나? 충분해요. 세라가 태블릿을 조작했다. 엘리베이터 샤프트에 스파이더들을 풀어놨어요. 고전압 방전으로 접근을 막을 겁니다. 그녀가 말하는 사이 아지트 곳곳에 숨겨져 있던 소형 드론들이 날아올랐다. 권지혁은 아이들을 중앙 콘솔 뒤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민준 프로메테스의 코어 데이터. 어디 있지? 저기 중앙 서버예요. 민준이 가리켰다. 하지만 지금은 가져갈 수 없다면 파괴해야 한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최민석의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 안 돼요.
민준과 세라가 동시에 소리쳤다. 그건 엄마의 유산이에요. 살아남는 게 먼저다. 권지혁이 일갈했다. 그는 이 아이들이 기술에 대한 순진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CEO였다. 손실을 감수하고 핵심 자산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 핵심 자산은 그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이었다. 쾅쾅. 이번에는 아지트의 강화문 자체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용병들이 플라스마 절단기와 폭약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1분, 아니 30초면 뚫려요. 민준이 외쳤다. 권지혁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아이들 중 가장 침착해 보이는 하늘이를 바라보았다. 하수도 통로. B3구역까지의 최단 경로 지금 당장 안내해. 그는 가장 나이가 어린 진우의 손을 거칠게 붙잡았다. 세라 민준, 모든 장비 버려. 지금 당장. 하지만. 명령이다. 권지혁의 목소리에는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아닌 생존을 위한 사령관의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압도당해 망설이면서도 장비를 놓고 그의 뒤를 따랐다. 꽝! 마침내 아지트의 강화문이 안쪽으로 폭파되며 쓰러졌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이지스 솔루션의 용병들이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신속하게 대형을 갖추며 내부로 진입했다. 목표 확인 아이들과 권지혁이다 생포가 원칙이지만 저항 시 사살해도 좋다. 리더로 보이는 자가 외쳤다. 권지혁은 아이들을 이끌고 B3 구역을 향해 복도를 달렸다. 하지만 용병들의 속도가 더 빨랐다. 그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세라, 나이팅게일. 민준이 외쳤다. 세라가 손목시계형 단말기에 버튼을 눌렀다. 천장의 환기구에서 대기 중이던 드론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와 용병들을 향해 돌진했다. 드론들은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초고주파 음파와 강력한 섬광을 터뜨리며 용병들의 시각과 청각을 마비시켰다. 크악. 용병들이 헬멧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하지만 그 혼란은 잠시뿐이었다. 리더가 총을 들어 드론들을 격추하기 시작했다. 전술 섬광이다 무시하고 전진해. 권지혁과 아이들은 B3 구역의 육중한 철문 앞에 도착했다. 잠겨있어. 하늘이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전자 잠금 장치야. 내가 할게. 세라가 달려들어 자신의 단말기를 연결하려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용병들이 복도 저편에서 사격을 시작했다. 총알이 벽을 스치며 불꽃을 튀겼다. 권지혁은 내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는 자신의 일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재산, 명예, 제국,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오직 공포에 질린, 그러나 필사적으로 서로를 지키려는 네 쌍의 눈동자뿐이었다. 한서연이 자신에게 남긴 유일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유산이었다. 권지혁 씨, 용병들의 리더가 총구를 겨누며 천천히 다가왔다. 최민석 부회장께서 당신의 갑작스러운 은퇴에 깊은 유감을 표하셨습니다. 그의 헬멧 바이저에 권지혁의 분노한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부회장님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곱게 따라오시죠. 권지혁은 아이들을 한 걸음 더 뒤로 밀었다.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방패가 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목숨과 이 아이들을 맞바꿀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프로메테우스. 그게 그렇게 탐나나. 데이터는 이미 확보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권지혁이 일부러 도발했다. 최민석이 너희 같은 무능한 놈들에게 일을 맡길 줄이야. 그 데이터는 너희 머리로는 평생 이해 못해. 리더의 눈이 분노로 가늘어졌다. 닥쳐라. 데이터는 나중 문제다.
아이들만 손에 넣으면 그깟 데이터는 다시 만들면 그만이야. 그 순간이었다. 권지혁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그 방심이었다. 그는 용병 리더의 시선이 아이들이라는 말에 잠시 민준에게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민준, 그가 외쳤다. 지금 민준은 권지혁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비스리 구역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아지트 전체에 심장을 멈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녕, 엄마. 민준이 속삭이며 콘솔의 마지막 키를 눌렀다. 프로메테우스 말, 코어 데이터베이스 자가, 삭제 시퀀스 가동. 그리고 지열 발전 시스템 과부하. 뭐야? 용병 리더가 당황했다. 아지트 전체의 조명이 붉은 비상등으로 바뀌었고 모든 전자기기에서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다. 전술 EMP가 아니야. 이건 과부하였다. 용병들이 사용하는 최첨단 장비들이 일제히 먹통이 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심지어 전자조중이까지 꺼져버렸다. 튀어져. 권지혁이 잠금장치가 해제된 B3 구역의 철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세라가 EMP가 터지기 직전 0.5초의 틈을 이용해 잠금장치를 해제했던 것이다. 권지혁은 아이들을 어두운 하수도 통로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 배신자 놈들, 용병 리더가 어둠 속에서 총을 난사했지만 이미 늦었다. 권지혁은 마지막으로 아지트를 돌아보았다. 한서연의 연구소 아이들의 집이었던 공간이 이제 스파크와 연기로 가득 찬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미련 없이 철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용병들은 이제 그곳에 갇혔다. 과부하된 발전기가 폭발하기 전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권지혁은 값비싼 맞춤 정장이 찢어지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축축하고 어두운 하수도를 따라 아이들을 이끌고 달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지트도, 프로메테스 데이터도. 하지만 그는 4명의 아이들을 얻었다. 아니, 되찾았다. 얼음 요새의 CEO는 죽었다. 이제 복수를 다짐하는 한 아버지만이 남았다. 지하 하수도의 악취가 2천만 원짜리 맞춤 제작 슈트를 파고들었다. 권지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댔다. 조금 전 자신들의 아지트이자 아이들의 집이었던 지하. 요새는 의도된 과부하로 폭발하며 용병들을 삼켰을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서연의 마지막 유산이었던 프로메테스 데이터도, 자신의 요새였던 퀀텀 호라이즌도. 그는 옆을 보았다. 그보다 더 값비싼 유산들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민주는 부서진 태블릿을 원망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세라는 공구 벨트에서 망가진 부품을 만지작거렸다. 쌍둥이는 진우는 공포를 애써 누르고 있었고, 하늘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음 수를 계산하려는 듯 어둠을 응시했다. 그들은 지쳤고 굶주렸으며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어떡해요, 아빠. 진우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 단어는 하수도의 악취 속에서 기묘하게 울렸다. 그들이 밖에도 깔려 있을 거예요. 우린 갈 곳이 없어요. 권지혁은 눈을 감았다. 그는 평생 패배를 몰랐다. 그는 패배를 데이터 오류로 치부하고 즉시 수정했다. 지금 이 상황은 그의 인생 최악의 오류였다. 아니, 권지혁이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빛났다. 갈 곳이 왜 없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집이요. 민준이 반문했다. 아지트는 폭발했어요. 그리고 퀀텀 호라이즌, 거기가 내 집이다. 권지혁이 흙먼지로 뒤덮인 재킷을 여미며 일어섰다. 그리고 최민석이 지금 내 집에서 내 것을 훔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세라가 물었다. 우린 무기도 데이터도 없어요. 무적 시스템은 그가 장악했을 거예요. 그는 시스템을 장악했지.
권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하지만 난 기반을 장악하고 있다. 최민석은 내가 5년 전에 폐쇄시킨 지하 7층의 구형. 메인프레임을 기억조차 못할 거다. 무적 시스템이 깔리기 전 이 건물의 모든 하드웨어를 통제했던 진짜 심장이지. 아이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절망 대신 새로운 계획에 흥분이 차올랐다. 최민석은 지금쯤 내가 죽었거나 최소한 실종 상태라고 확신하고 있을 거다. 권지혁은 하수도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했을 거야. 오늘 오전 10시 긴급 주주총회. 내 자리를 공식적으로 찬탈하기 위해서 60층 컨퍼런스 홀에서. 그럼 시간이 얼마 없네요. 하늘이가 즉시 계산을 시작했다. 지금 새벽 4시, 6시간 남았어요. 다시 침투해서 60층까지 간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너희가 나를 납치했던 방식 그대로 간다. 권지혁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넌 구형 메인프레임을 장악해야 한다. 무적 시스템을 우회해서 60층의 모든 전력과 통신을 장악할 거다. 그는 세라를 보았다. 세라, 넌 60층 컨퍼런스 홀의 후방 AV 통제실까지 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준이 소프트웨어를 장악하면 네가 하드웨어를 연결할 거다. 마지막으로 그는 쌍둥이를 보았다. 하늘 진우, 너희는 나의 눈과 방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끼가 될 거다. 최민석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수도의 미로를 따라 그들이 향한 곳은 퀀텀 호라이즌 타워의 가장 깊은 곳. 현재는 폐기물 처리 구역으로 위장된 지하 7층에 숨겨진 입구였다. 권지혁은 자신의 망막과 지문, 그리고 10년 전에 설정해둔 구식 음성 암호로 녹슨 철문을 열었다. 내 제국에 온 걸 환영한다. 진짜 내 제국에. 지하 7층은 먼지 쌓인 유령 도시 같았다. 거대한 구형 메인프레임 서버들이 묘비처럼 늘어서 있었다. 권지혁은 먼지를 불어내며 보조 전원 스위치를 올렸다. 웅 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낡은 기계들이 깨어났다. 최민석은 이 구식 장비가 60층의 비상방송 시스템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지. 권지혁과 민준은 낡은 콘솔 앞에 나란히 앉았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살아남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권지혁은 기계어로 명령을 내렸고 민준은 현대의 암호화 기술로 그 명령을 포장했다. 무적 시스템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속이는 새로운 유령 코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해킹이 아닌 건물의 근간을 재설계하고 있었다. 아빠. 민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불쑥 말했다. 엄마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두 분은 닮았어요. 시스템의 허점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권지혁은 대답 없이 모니터만 응시했다.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14년 전 한서연과 밤새워 코드를 논쟁하던 그날로 잠시 돌아갔다. 같은 시각 세라와 쌍둥이는 수직 환기구를 타고 있었다. 60층으로 향하는 가장 위험한 길이었다. 세라는 자신이 개조한 소형 스캐너로 경비병들의 순찰 경로를 파악하며 앞장섰다. 하늘진우, 60층 AV 통제실은 지문인식 잠금 장치야. 내가 회선을 조작할 거지만 문을 여는 건 너희들이 해야 해. 어떻게 진우가 속삭였다. 우린 경비원 지문이 없는데. 필요 없어. 세라가 웃었다. 최민석 부회장의 지문으로 열 거니까. 민준 오빠가 아까 구형 메인프레임에서 최 부회장의 보안 등급 데이터를 복사해서 내 단말기로 전송해줬어. 이걸로 위조 지문을 만들 거야. 세라는 3D 프린터도 없이 손에 든 소형 단말기와 특수 폴리머 젤만으로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전 9시 50분. 60층 컨퍼런스 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찼다.
모든 카메라가 단상 위에 선 최민석 부회장을 향해 있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권지혁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저를 비롯한 퀀텀 호라이즌 임직원 일동은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영위는 완벽했다. 하지만 회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최민석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기를 수습하고 고 국원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이 무거운 짐을.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컨퍼런스 홀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치직 소리를 내며 꺼졌다. 최민석의 슬픔에 잠긴 얼굴 대신 검은 화면이 나타났다.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최민석이 당황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스크린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대신 장내의 모든 스피커에서 권지혁의 목소리가 차갑고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진의 유진은 그렇게 가볍지 않은데 최민석 부회장,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고 주주들은 술렁거렸다.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구야? 당장 보안팀 저 스피커 꺼. 하지만 스피커는 꺼지지 않았다. 보안팀은 지금 바쁠 거다. 자네가 고용한 이지스 솔루션의 잔당을 처리하느라. 그리고 마침내 검은 화면이었던 메인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권지혁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민석과 이지스 솔루션 리더 간의 은밀한 화상통화 기록이었다. 권지혁이 미리 심어둔 그 자신만 아는 백업 서버에서 민준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영상이었다. 아이들이 최우선입니다. 반드시 생포하십시오. 스크린 속에 최민석이 명령했다. 권지혁이 방해가 된다면 사고로 처리해도 좋습니다. 사고라고. 스피커에서 권지혁의 목소리가 비웃었다. 자네의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죽었다고 착각한 게 아니야. 내 것에 감히 손을 댔다는 거지. 컨퍼런스 홀의 모든 문이 동시에 잠겼다. 최민석이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지하 7층의 민준이 구형 메인 프레임으로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최민석, 자네는 내 회사를 탐냈고 내 기술을 탐냈지. 거기까지는 용납할 수 있었어. 그게 비즈니스니까. 컨퍼런스 홀의 후방 AV 통제실. 옆에 서비스 도어가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먼지와 흙 그리고 하수도에 오물로 범벅이 된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찢어진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압적이었다. 그의 양옆에는 하늘이와 진우가 마치 어린 사자들처럼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세라는 통제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혁은 수백 명의 군중을 뚫고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얼어붙은 최민석 앞에 섰다. 하지만 자네의 치명적인 실수는 내 아이들을 탐냈다는 거야. 권지혁이 손을 들었다. 신호를 받은 민준이 모든 문을 열었다. 복도에서는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검찰과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10분 만에 무너졌다. 권지혁은 그를 지나쳐 단상 중앙에 섰다. 그는 더러워진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 모든 것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를 향해 긴급 주주총회는 안건을 변경하지. 퀀텀 호라이즌의 새로운 상속자들을 소개하겠다. 권지혁이 내뱉은 새로운 상속자들이라는 단어는 60층 컨퍼런스 홀의 공기 중에 맴돌며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직전 그 1초간의 정적은 폭풍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곧 기자들의 고함과 주주들의 동요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방금 전까지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최민석의 몰락과 유령처럼 돌아온 황제의 귀환, 그리고 상상조차 못한 상속자의 등장이었다.
최민석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단상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 권지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기업을 빼앗긴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었던 한서연의 유산, 저 천재 아이들을 눈앞에서 놓친 사냥꾼의 증오가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그 시선을 차갑게 외면했다. 권지혁은 혼란의 중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문께에 서 있던 아이들을 가리켰다. AUV 통제실에서 나온 세라가 합류하고 하수도의 오물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4명의 아이들이 주주와 기자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 나왔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슈트를 입은 사람들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행색의 4아이가 단상을 향했다. 민준세라, 하늘진우. 4아이는 찢어진 슈트를 입은 그들의 아버지 권지혁의 옆에 나란히 섰다. 퀀텀 호라이즌의 거대한 로고 스크린 아래 5명의 침입자가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다. 그들은 이 건물의 시스템을 무너뜨렸고 이제 그 시스템의 주인이 되려 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다. 내 아이들이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지금부터 퀀텀 호라이즌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프로젝트 가족. 그 선언은 주주들이 아닌 그의 옆에 선 4명의 아이들을 향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몇 주간 대한민국은 퀀텀 키드내핑 사건으로 들끓었다. 권지혁은 언론의 관계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최민석과 이지스 솔루션의 범죄 행위, 한서연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14년간 몰랐던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은 CEO의 성명이 아닌 한 아버지의 고백이었다. 70층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얼음 요새가 아니었다. 그곳은 전쟁의 여파를 수습하는 지휘본부이자 동시에 4명의 천재가 점령한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니멀리즘 조각상 옆에는 세라가 분해한 로봇 청소기의 부품들이 널려 있었다. 권지혁의 서재는 민준의 임시 서버실이 되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권지혁은 무자비하게 회사를 재편했다. 최민석의 잔당을 모두 숙청하는 과정은 피도 눈물도 없었다. 그는 이사회를 새로 소집하고 이지스 솔루션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시켰으며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개시했다. 얼음 요새는 적에게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 왕국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퀀텀 호라이즌의 공식 보안팀을 돕고 있었다. 사실상 13살짜리 소년이 국가정보원 출신의 베테랑들을 지휘하며 이지스 솔루션의 해외 자금줄을 추적하고 있었다. 보안팀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뚫었던 그 소년 앞에서 감히 불평 한마디 하지 못했다. 하늘이는 권지혁의 전략회의에 말없이 참석했다. 10살 소년은 그저 듣고만 있었지만 권지혁이 법률팀과 격론을 벌일 때면 조용히 태블릿에 무언가를 적어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법적 허점이나 전략적 우회로였다. 권지혁은 소녀의 조언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베테랑 변호사들은 입을 다물었다. 기업의 재건은 차라리 쉬운 일이었다. 진짜 전쟁은 아버지라는 역할에서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아이들과의 첫 공식적인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해 6성급 호텔의 수석 셰프를 초빙했다. 최고급 한정식이 테이블에 차려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포크로 음식을 찔러볼 뿐이었다. 저기, 아저씨, 아니 아빠.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그냥 짜장면 시켜 먹으면 안 돼요. 권지혁의 70층 펜트하우스에는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이 기업을 운영하듯 효율적인 규칙을 정하려 했다. 밤 10시 이후 해킹 금지, 주방 가전제품 분해 금지, 방문객
경호원 포함을 상대로 한 심리전 및 연기 금지, 가정용 AI를 이용한 주식시장 예측 금지. 그것은 민준세라 진우 하늘을 위한 맞춤형 규칙이었다. 그 규칙은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권지혁은 새벽 3시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용접소리에 잠이 깼다. 그가 나가보았을 때 네 아이는 거실 한복판에서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세라가 용접을 하고 민준이 코딩을 하늘이가 설계를 진우가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그의 거실은 하이테크 공장이 되어 있었다. 지금 뭘 하는 거지? 권지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의 연구예요. 민준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프로메테스의 코어 데이터는 파괴됐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엄마가 우리 머릿속에 남겨주셨어요. 우린 그걸 복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뛰어나게 새로 만드는 거죠. 권지혁은 아이들의 작업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한서연.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아이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아이들 그 자체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권지혁은 소파에 앉았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에 모든 회의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그는 자신의 아이들과 밤을 새우며 그들의 프로젝트를 지켜보았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조용했던 진우에게서 나타났다. 진우는 그날의 습격 이후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했다. 연기력이 뛰어났던 아이는 자신의 두려움마저 연기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권지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울고 있는 진우를 발견했다. 수조원의 제국을 움직이는 CEO는 우는 10살 아이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다. 권지혁은 서툴게 아이의 옆에 앉았다. 그는 아이를 안아주는 대신 그저 곁에 앉았다. 다 끊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또 오면 어떡해요? 진우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권지혁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들은 오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내가 그들보다 더 지독한 놈이라는 걸 알거든. 그리고 너희는 내 아이들이니까.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의 선언이었다. 진우는 울음을 그치고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다. 70층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권지혁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는 그가 아끼던 그림 대신 내 아이가 직접 조립한 거대한 천체 망원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때 적막했던 공간은 세라의 드론이 날아다니는 소리와 민준의 키보드 소리, 그리고 쌍둥이의 끝없는 토론 소리로 채워졌다. 권지혁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했다. 1년 전에 그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주방에서 진우가 수석 셰프에게 아니 떡볶이는 이렇게 국물이 많으면 안 된다니까요. 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발견했다. 권지혁은 셰프가 몰래 건넨 떡볶이를 맛보았다. 혀가 마비될 듯 매웠다. 그가 기침을 하자 진우가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그는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민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체스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직접 설계한 기업 경영과 사이버 전쟁이 결합된 복잡한 전략 게임이었다. 그리고 권지혁은 지고 있었다. 삼수 안에 체크메이트예요. 민준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권지혁은 복잡하게 얽힌 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빠진 함정을, 그리고 그 함정을 설계한 아들의 천재성을 보았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를 지었다. 나쁘지 않군, 그가 말했다. 그는 한서연이 왜 그토록 윤리적 알고리즘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집을 둘러보았다.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완벽하게 비효율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얼음 요새는 견고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 4명의 천재 아이들이 감행했던 그날의 납치는 침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출이었다. 퀀텀 호라이즌의 CEO 권지혁은 그날 납치되었지만 아버지 권지혁은 그날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권지혁이 퀀텀 호라이즌의 CEO로서 참석했던 수백 번의 이사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숨막혔다. 그는 초등학교 강당의 작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는 먼지와 아이들의 땀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영재사관학교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이 사립기관의 정기학부모 상담할 회였다.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슈트와 주변의 평범한 학부모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는 듯 했다. 그러니까 진우가 권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앞에는 진우의 담임교사가 앉아 있었다. 교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진우 학생은 아주 뛰어납니다, 회장님. 특히 연극 및 심리학 수업에서요. 문제는 너무 뛰어나다는 겁니다. 교사는 권지혁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물론이고 가끔은 선생님들까지 완벽하게 속일 때가 있어서요. 권지혁은 미간을 좁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아빠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여전히 CEO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리스크 관리의 대상으로 접근했다. 진우의 과도한 연기력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리스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해결책은 그의 목소리는 상담이라기보다는 업무 지시에 가까웠다. 같은 시각 70층 펜트하우스의 서재. 14살이 된 송민주는 아버지의 얼음 요새보다 더 강력한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퀀텀 호라이즌의 청소년 보안 컨설턴트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그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중요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 기관망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그것을 패치하는 중이었다. 민주는 이것이 정의로운 화이트햇 해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이 작업은 기술적으로는 아버지의 회사 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었고 법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했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코드 라인을 바라보았다. 아빠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데이터를 수정하고 리스크를 제거하라고 했겠지. 바로 옆방 한때 권지혁의 명상실이었던 공간은 13살 송세라의 개인 연구실로 개조되어 있었다. 방 안은 각종 기계 부품과 홀로그램 설계도로 가득했다. 세라는 어머니 한서연이 남긴 불완전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딥러닝 AI를 탑재한 의료용 로봇팔을 개발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치명적인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다. 젠장, 알고리즘이 충돌해 그녀가 개발 중인 로봇팔은 미세한 신경신호를 읽어 움직여야 했지만 현재의 AI는 그 신호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거부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프로메테스 데이터가 절실했다. 비록 지하 아지트에서 코어 데이터는 파괴되었지만 세라는 엄마가 어딘가에 백업을 남겨두었을 거라 확신했다. 그녀는 퀀텀 호라이즌의 가장 깊은 아카이브 서버를 몰래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1살 쌍둥이 하늘이와 진우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분석하고 있었다. 진우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담임교사를 완벽하게 속인 자신의 연기력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모두가 날 연기 천재라고 해. 하지만 진짜 나는 뭘까? 아이는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찾고 싶었지만 가면을 너무 오래 쓴 탓에 원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듯 했다. 반면 하늘이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거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관심사는 주식시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이지스 솔루션의 잔당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이지스 솔루션의 자산을 헐값에 인수한 유령 회사들. 그 자금의 흐름은 최민석의 비자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다. 이상해. 하늘이가 중얼거렸다. 그 자금은 전 세계의 분쟁 지역과 불법 무기 거래 시장을 거쳐 다시 하이테크 기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검은 손이 이지스 솔루션의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했다. 이 배후 조직은 퀀텀 호라이즌조차 한 입에 삼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해 보였다. 권지혁은 진우의 상담을 마치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나왔다. 그는 아버지로서의 임무가 CEO의 임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논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밤은 CEO가 아닌 아빠로서 아이들과 마주해야 할 것 같았다. 그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4명의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권지혁은 넥타이를 풀며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태블릿을 발견했다. 그것은 한서연의 유품이었다. 그가 수십 번을 켜보려 했지만 절대 열리지 않았던 바로 그 태블릿이었다. 그런데 지금 태블릿의 화면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 깜빡이고 있었다. 판도라. 이게 어떻게 켜졌지? 권지혁이 의아해하는 순간 서재의 문이 열리고 민준과 세라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아빠, 민준이 입을 열었다. 제가 국가망을 해킹했어요. 그리고 세라는 회사 중앙 아카이브를 뚫었고요. 권지혁은 화를 내는 대신 침착하게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뭘 찾았지? 제가 국가망에서 이상한 암호화 신호를 발견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백도어였죠. 민준이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세라가 찾은 엄마의 숨겨진 파일에서 그 백도어의 열쇠를 발견했어요. 세라가 말을 이었다. 엄마는 프로메테스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셨어요. 프로메테스는 빛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어둠도 연구하셨어요. 판도라.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AI. 그것이 최민석 같은 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엄마는 그것을 봉인하고 그 열쇠를 국가망 가장 깊은 곳에 숨기셨던 거예요. 권지혁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한서연은 프로메테스라는 방패와 판도라라는 폭탄을 동시에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의도치 않은 해킹이 그 폭탄의 봉인을 건드린 것일 수 있었다. 너희가 뭘 건드렸는지 알고 있나? 바로 그때 하늘이가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아빠, 지금 전 세계에 다크웹에서 난리가 났어요. 판도라 옥션이 열렸어요. 하늘이가 자신의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 있었다. 한서연의 마지막 유산, 판도라의 봉인이 해제되었다. 최고가 입찰자에게 세계를 파괴할 힘을 주겠다. 권지혁은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최민석은 감옥에 갔지만 그가 섬기던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니, 그들은 한서연의 아이들이 스스로 판도라의 위치를 드러내도록 1년간 기다렸던 것이다. 이지스 솔루션도 최민석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대한 연극의 배우들에 불과했다. 민준, 지금 당장 판도라의 위치 추적해. 권지혁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 요새의 사령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세라, 넌 엄마의 모든 연구 자료를 다시 검토해. 판도라를 멈출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을 찾아. 하늘, 넌 판도라 옥션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그들의 배후를 밝혀내. 그럼 저는요, 진우가 문가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권지혁은 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는 10초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진우,
넌 오늘부터 최민석의 팬이 되는 거다. 교도소의 최민석에게 접근해서 그가 아는 그림자에 대한 모든 것을 연기로 빼내와 내 아이는 아버지의 명령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던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퀀텀 호라이즌이라는 무기를 손에 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천재들이었다. 권지혁은 서재 중앙에 홀로그램 테이블을 켰다. 1년 전 프로젝트 가족을 시작했지. 그가 내 아이를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부로 2단계에 돌입한다. 프로젝트 판도라 사냥.